하겠습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날씨가 조금 추운데 이렇게 추위를 뚫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호재쌤 얘기를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홍보 조금 하고 제 수학 최상위권 통합반 안내 드린 다음 호재쌤, 성수쌤 과목별로 이제 담당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본인 커리큘럼 또는 수업 특징 그 외의 것들을 아마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간단하게 홍보 한번 진행하고 제 수업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거는 1년 전에 저희 학원의 이제 내신 결과입니다. 9개월 정도 됐겠죠. 1학년, 1학기, 2학기 이때 내신 성적이고요. 워낙 많은 학교들이 지금 있는데 이제 뭐 사대부고만 집중해서 보면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과목은 그렇다 치고 뭐 수학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대부고 개정전 이제 9등급제에서 이제 4등급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예. 이땡땡 친구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현재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 1등급 받고 예,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오른 그런 이제 홍보 내용이 있고요. 일단 이거는 어쨌든 내신 결과기도 하고 어머님들께서 이 내신 결과가 너무 좋아서 실은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공격이 가끔 들어와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찾아온 적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성적표랑 그 외에 이제 합격증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요. 어쨌든 어머님들께서 이 실적이 좋으니까 학원 규모가 있으니까 좀 잘하는 애들이 와서 많이 듣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저희는 이제 잘하는 애들이 와서 성적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성적 올리는 거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4대부고 친구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현재 4대부고 예비 3학년 학생이 무려 개정전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고 제 위에 있는 친구는 개성고 친구인데 역시나 이제 이번에 입시를 친 친구입니다. 이번에 입시를 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개정전의 수학 5등급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보면 알 텐데 실은 9등급제를 제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9등급제가 훨씬 디테일하니까요. 디테일하니까 그런데 9등급제에서 실은 7, 8, 9등급은 수학을 안 합니다. 수포자라 그러죠. 7, 8, 9등급은 수학을 안 하고 5등급이면 거의 끝자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3년 내내 저랑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개성고에서 수학 정규 2등을 달성을 했고요. 이번 입시에서도 수리 논술로 대학을 합격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성적을 많이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친구분들, 학생들도 좀 왔으니까 경험을 하게 될 텐데 4등급을 받았다가 기말고사 때 객관식 4개를 찍어서 맞추면 수학은 1등급이 나와요. 수학은 한 문제 배점이 크기 때문에 4개 찍어서 맞추면 20점 오르거든요. 근데 보통 20점 차이면 4등급 초반에서 1등급 끝자락 정도 차이. 만약 5등급제로 따지면 3등급 초반에가 1등급 후반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격차입니다. 실제 이제 그러면 학원에서 홍보하기는 좋아요. 왜? 4등급에서 1등급을 올렸다. 근데 현실은 학생 실력이 오른 게 아니고 운이 좋았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단기로 오른 것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순히 5등급에서 정규 2등이 된 게 아니고 5등급에서 2등급 1등급 정규 2등을 올랐다 이렇게 장기적인 결과 또는 실은 이 장기적인 결과는 결국 대입 결과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랑 연대의대를 포함해서 현재 이렇게 6개의 의대를 보냈는데 이거는 실은 작년 결과고 올해 입시 결과가 이겁니다. 올해 입시 결과가 아직 정시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2월 4일 기준으로 작년에도 서울대 의대를 보냈는데 올해도 서울대 의대 2명을 보냈고요. 총 의대 11명을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잘 보낸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전국에서 100명을 안 뽑아요. 100명을 안 뽑는데 저희 학원에서 2명이 나온 거고, 예, 2명이 나온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잠시 저희 학원 거쳤다 간 게 이런 게 아니고 2년 연속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3명이 수학을 전부 저랑 3년 이상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수업을 했고요. 이 서울대 의대 3명 중 2명은 영어도 저희 학원에서 3년 쭉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키워서 보낸 뭐 흔히 말하는 대치동 퀴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키워서 보냈고 이 11명 중 8명은 저랑 수학을 2년 이상 그러니까 실은 2년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3학년 2학기는 수업을 잘 안 들어요. 혼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내신이 안 중에서 2년 이상이면 거의 다
저희 학원에서 마무리 지었다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4대 부고 설명이니까 이번 의대생들 중에는 4대 부고가 없지만 2년 전이었나 3년 전이었나 저희가 4대 부고 친구 한 명 의대를 보냈고요. 실은 그 4대 부고를 보낸 학생 어머님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실장님을 하고 계세요. 예, 어머님이 학부모랑 학생들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님께서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4대 부고가 실은 이공계보다는 문과 계열에서 강하다고 많이 소문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다 문과 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있는데 4대 부고에서도 충분히 이공계 쪽으로도 강하고 의대를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보낸 적도 있고 노하우가 생각보다 많다. 실은 저희가 생각보다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관을 차렸겠죠. 지금 저희도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 하나 이런데 돈이 꽤 많이 들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서 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뭐 당연히 이 관은 4대 부고만 목표라고 거의 시작을 한 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의 자신감을 믿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결과를 했고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잘 보냈느냐? 잘 보낼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겠죠. 뭐 당연히 잘 가르치는 건 디폴트겠죠. 잘 가르치는 건 디폴트일 거고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3까지 연속성 책임감 있는 교육. 자, 이게 뭐냐면 어머님들 혹시 이 근처에 어쨌든 4대 부고니까 4대 부고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학원이 이 근처에도 있을 거고 기름동에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곳에 있을 거예요. 설명회를 저희 학원 설명회를 오셨지만 다른 학원 설명회도 가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선생님께서 1학년, 2학년 내신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고3까지 연속성 있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원들이 1학년, 2학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3학년 내신을 잘 안 하세요. 대부분 잘 안 하십니다. 왜? 3학년 내신이 준비해야 될 것 많죠. 어렵죠. 자료도 많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인강 선생님이랑 비교를 해요. 왜? 인강을 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을 잘 가르쳐봤자 중간에 안 들어와요. 고3은 1학기 끝나면 끝이기 때문에 중간에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학년 때 잘 가르쳐서 들어오면 얘를 3년 끌고 갈 수 있는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잘 가르쳐봤자 기말고사 수업 한 번 딱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은 이것도 이제 돈이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이 3학년을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저희 학원도 이제 3학년을 안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한 절반 이상의 선생님들은 다 3학년까지 끌고 가세요. 본인 학생들은. 그래서 이게 결국 2년 이상 수강한 학생들이 많은 결과로 드러나고 최종적으로 대학 입시 결과가 좋은 거로 저는 드러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 수업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작년 여름에 최상위권 수학 통합반이라고 해서 9월 2, 3 수업을 다 했고 제가 가르친 학생 수가 정확히 27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고3이 13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5년 연속 그랬어요. 5년 연속 지금 시기에 예비고1 최상위권 통합반 개설을 하면 10명에서 15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여름방학 되면 3, 40명이 되고요. 2학년 올라갈 때 6, 70명이 되고 3학년 올라갈 때 항상 100명이 넘었어요. 5년 연속 그랬거든요. 이 100명의 학생들이 다른 학원에서 고3 안 가르치니까 넘어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속성 있는 교육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3학년 때 잠시 넘어온 애들은 결국 저랑 수업에서 올려도 한계가 좀 있고요. 1학년 때부터 저랑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 항상 상위권을 좀 많이 맡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첫 번째로 장점, 이것 때문에 잘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쨌든 수시, 학교별 준비성이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4대 보고를 맞춤해서 관을 정도로 낼 정도이기 때문에 노하우는 그만큼 쌓여 있고요. 저희가 학교별 자료도 당연히 잘 준비되어 있겠죠. 그걸 믿고 여기까지 관을 투자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은 저희 학원이 기름동에서 10명으로 12년 전에 시작했던 학원이었어요. 학생 수 10명으로. 근데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때 보니까 강자수로 수업을 듣는 학생 수 강자수로 1,700명 이번에 듣더라고요. 10명에서 1,700명으로 12년 만에 컸는데 저희가 확 커졌던 시기가 이때였어요. 자, 학교가 중요한 건 알겠다. 내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수학을 예로 들면 수학은 국어, 영어, 과학은 학교별 특색이 강하니까 합치기 좀 힘든 건 이해를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 학교가 중요하니 레벨이 중요하니 따지면 보통 레벨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수학은. 근데 저희가
아마 이 근처 대형학원 포함해서 싹 다 합쳐서 최초로 레벨별 학교별을 다 섞은 이런 시스템을 그때부터 진행을 했고, 막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학생들이 좀 폭발적으로 좀 늘었거든요. 자, 4대부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학 수업 총 종류가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군요. 5개입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통합반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최상위권 통합반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발표해 주신 호재 선생님 4대부고만의 반이 있고, 제가 오늘 김성수 선생님이라고 4대부고 반을 하나 또 맡으신 쌤이 계시거든요. 요렇게 레벨 4대부고만의 레벨이 2개가 있고, 그 밑에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본 통합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앞에 있는 4개 레벨에 안 맞는 친구들, 너무 뛰어나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너무 부족해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는 실은 여러 명 있는 곳을 좀 싫어해서 과외만 너무 오래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한 소수정예반이라 그래서 1대1로 케어하고 6명 적은인 소수정예반이 있습니다. 개별 진도고요. 총 이렇게 4대부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학 레벨이 어떻게 보면 5개고, 4대부고만의 수업을 하는 수업도 이 중에서 2개가 있다. 그리고 이 2개 수업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계정전으로 따지면 수학학원을 다니는 2등급에서 4등급을 지금 맡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조금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저희가 그 시절부터 이제 그 시절에 딱 이거를 시작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시작하고 나서 2년 뒤부터 저희가 입시 결과 엄청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어떻게 보면 리즈 시절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는 저희 학원에 대한 홍보를 이제 끝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제 최상위권 통합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 학원이 12년 차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12년 차고요. 뭐 이런 거는 아까 전에 쭉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은 이런 건 아까 전에 홍보 내용이 다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일 밑에 성적 향상 및 대입 결과로 증명. 자, 그런데 이거는 제 수업의 특징은 아니고요. 저희 학원의 모토입니다. 저희 학원의 모토가 뭐냐면, 선생님이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학생 실력이 장기적으로 무조건 올라갈 것이고, 이게 반드시 결과로 나온다는 게 저희 학원의 모토예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시험 한 번, 2번은 일희일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찍어서 운 좋게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시험 한 번에. 그리고 당일날 배탈이 나가지고 본인 실력을 못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저희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시험이 첫 시험이에요. 첫 시험은 실은 저희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 멘탈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멘탈, 같은 멘탈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긴 한데, 실은 첫 시험은 멘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학을 예로 들면, 수학은 실은 공통수학 1은 중학교 때 반복을 여러 번 해오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한 횟수대로 성적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이게 학기가 올라가면서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선행을 뭐 공수원보다 미적을 더 많이 돌리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시험 한두 번은 일일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과로 증명한다는 약속을 오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뭐 시험 한두 번 정도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력을 올리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요거는 제 3월 내신 대비 최상위권 통합반 커리큘럼입니다. 자, 근데 지금도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화요일, 금요일 5시부터 9시까지 제가 최상위권 통합반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3월부터는 시간이 바뀌죠. 왜냐하면 야자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통합반이기 때문에 대략 한 7개에서 10개 정도의 학교 학생들이 좀 섞여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수요일, 일요일 고를 수 있고요. 이번 주는 토요일에 오고 다음 주는 일요일에 오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같은 수업이에요. 네. 그리고 1학기 내신이 끝나면 고3 수업이 많이 줄거든요. 고3 수업이 많이 줄어서 2학기에 제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일정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금요일이 추가되면 수, 토, 수일, 금, 토, 금일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2가지 때문이죠. 학교 일정이 있어서 수요일에 못 오면 금요일에도 또 와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 수업은 야자하는 애들이 학교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고나 외대부고 여기서 못 듣잖아요. 상상고 이런 친구들이 1년에 꼭 한두 명씩 저랑 온라인 수업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정말 먼 친구 가르쳤던 적이 2년 전에 있었는데 제주도 사는 친구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서 겨울방학 때는 와서 오프라인으로 듣고 학기 중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15명인데 어차피 1학기 끝나면 저는 40명 될 거 확신을 하거든요. 매년 그랬기 때문에. 미리 분반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교재는 시중 교재는 자이스토리 고쟁이 블랙라벨로 되어 있는데 블랙라벨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블랙라벨은 애들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매년 학교에서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는 연도는 학교 교재를 일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블랙라벨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학교 부교재나 학습지가 너무 적거나 늦게 나오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확실하게 한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자이스토리랑 고쟁이는 반드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거 얘기하세요. 최상위권 통합반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중학교 3학년이나 겨울방학 때 자이스토리랑 고쟁이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님들이 저희가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통 자이스토리가 모의고사 기출 모음인데 모의고사 30번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겨울방학 때도 고쟁이는 3스텝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는 다 했어요.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애도 다 했는데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들으면 됩니다. 그 학생들이 더 좋아요. 그 학생들이 더 좋은 이유가 그 학생들이 와서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풀이 방법이 아예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본인이 푼 풀이가 한 20줄이면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조금 상위권 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한두 줄이면 풀 수 있게 그런 노하우 전달을 조금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돌린 애들이 오면 이 수업의 가치를 더 잘 알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와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최상위권 통합반이지만 학교별로 내신 대비 자료는 다 만들어주니까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사대보고 예비 고3 최상위권 통합반에 한 명 있어요. 지금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4등급에서 1등급 오른 친구인데 3년 내내 혼자 있었는데 자료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애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수업을 수강해도 괜찮나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개정전에 5등급 친구가 개성고 정규 2등까지 한 거 보셨죠? 그 친구는 5등급이면 원래 이 수업을 못 듣겠죠. 등급으로 잘랐으면.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실은 이 수업은 그런 게 있어요. 다행히 4대부고가 지금은 시험이 좀 어려워졌는데 예전에는 4대부고 시험이 좀 쉬웠거든요. 그때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등급을 잘 받는 게 목적인 수업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수학 실력을 올려서 등급은 당연히 쫓아오게 만드는 수업이에요. 조금 의미가 달라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그 얘기하는 학생들 선생님 우리 학교 시험은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나와요. 근데 어려운 거 다 해요. 이 수업은. 자이스토리랑 고쟁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알아야 된다 싶은 어려운 거 다 하거든요.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숙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가 많고 두 번째로 수업이 당연히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하니까요. 그리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숙제를 따라올 수 있는 성실성 1번이고요. 두 번째가 1등급인 애들도 이 수업 듣고 선생님이 푸는 게 내가 푸는 거랑 너무 다르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러면 못 듣는 거고요. 실은 5등급인 학생도 선생님 제가 지금은 이 문제를 못 풀지만 선생님 수업이 이해가 되고 제가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하는 친구들은 들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누가 따라올 수 있느냐? 지금 저는 청강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학원 시스템은 아니고 선생님별로 다릅니다. 저는 제 수업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이 제 수업을 들으면 수강을 신청할 거라고 생각이 있어요. 예, 가치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강 신청을 하시면 수업을 들어볼 수 있는데 수업을 들어보고 엄마 이 수업 너무 좋아. 그럼 수강 등록을 하면 당연히
청강 수업료를 받겠죠. 근데 혹시라도 청강을 해보고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러면 청강비를 안 받습니다. 편하게 한번 학생들에게 필요하시면 수업 한번 듣고 와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는 저랑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이 있는 3명만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270명까지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70개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고요. 저랑 학생이랑 학부모님 있고 뭐 아버님 필요하시면 아버님도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270명 학생 이름, 얼굴, 성향, 성적, 스타일 다 합니다. 뭐 한 번 수업에서 알 수는 없고요. 시험 한 번 정도, 내신 한 번 정도 저랑 진행한 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피드백 같은 거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수업할 때는 못하지만 평일 낮에라도 전화다 드리니까 어머님들께서 선생님 너무 바쁘셔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개별 카톡방에 학생들이 궁금한 걸 남기면 제가 밤 10시에 수업이 끝나고 전부 해설 영상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자, 손글씨로 안 보내요. 왜냐하면 손글씨로 보낼 거면 그냥 답지 보면 되죠. 이제 다 해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요. 12시랑 보통 이제 늦더라도 다음날까지는 보내주고요. 그걸 통해서 개별 질의문담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수업이 복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다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들으면 이해를 되는데 집에 가서 다시 풀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복습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수업 영상을 항상 그날 수업한 걸 그날 밤, 웬만하면 그날 밤에 다 보내줍니다. 근데 이것도 수업이 4시간인데 4시간 영상 다 보내면 복습이 효율적이지 못하죠. 4시간을 다 뒤져서 쌤이 그거 언제 얘기했더라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수업 영상도 주제별로 다 잘라서 보냅니다. 4시간짜리 영상이 아니고 20분에서 40분 정도 간격으로 개념 설명 20분 자르고 예제 설명 20분 자르고 숙제 설명 30분 자르고 어려운 문제 따로 찍어서 자르고 테스트를 따로 찍어서 자르고 이렇게 해서 수업 영상이 적으면 2개 많으면 10개까지 매일매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복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수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드백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첫 수업 전에 상담 전화 드릴 거고요. 첫 수업 후에 상담 전화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상담 전화를 재작년까지는 다 드렸어요. 근데 재작년에 제가 이제 중간기말 끝나고 전화를 200분 이상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제 학생들의 80%가 고2, 고3이에요. 최소 반년 이상 저랑 수업했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해봤자 어머님들이 상담할 게 거의 없었고 200분 이상 통화를 하루에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니 기말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이 시간에 애들 시험 자료나 더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작년부터는 어머님들께 시험 끝나고 상담 요청 원하시는 어머님들께 전화를 드렸고 당연히 1학년 어머님들은 거의 다 요청하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꼭 시험 끝나고 아니라도 평소 때 어머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평일에 상담 전화 드릴 거니까요. 편하게 피드백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한 요구만 얘기하겠습니다. 최상위권 동합반이고 학생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제가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는 이런 겁니다. 선생님은 200명 이상을 가르치면서 200명이 있는데 학교가 학년별로 7개에서 10개니까 고1, 고2, 고3의 확동까지 따지면 한 30개에서 40개의 학교 자료 시험마다 다 만들고 카톡방 200개 다 관리하고 질문 다 보내주고 학부모님들 전화하면 상담을 다 해줘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잠을 아끼면 돼요.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애들 수업에서. 그래서 선생님 새벽 1시까지 어제 질문 다 적어도 보내줬잖아. 그리고 쌤이 오늘 너희들 수업하는 자료 어제 새벽 4시까지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어머님들 상담하고 낮잠 한숨 자고 지금 와서 수업하는데 쌤 이 정도로 하는데 너희들도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약간 학생들이 제 성실성에 대해서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로 실은 동기부여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동기부여까지 해서 진행하는 수업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원래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저희 학원의 홍보랑 제 최상위권 통합반에 대한 얘기였는데 물론 저희 학원은 이제 선생님들끼리 좀 친해요. 되게 친하기 때문에
전반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청강을 해보고 맞는 수업을 하고 언제든지 더 실력이 좀 올라갔다가 사춘기가 와서 좀 내려갔다 이런 거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편하게 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성수 선생님의 발표를 제가 대신할 거예요. 지금 수업을 하셔야 돼서 수업을 하셔야 돼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수 선생님이시고요. 실은 제 현실 친구입니다. 현실 친구고 학원 강사 경력은 저보다 깁니다. 저보다 길고 되게 오랫동안 수학 수업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실은 뭐 수업 실력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은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괜히 친구 데리고 왔다가 못 가르치면. 예,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예, 뭐 저희 학원에서 수업해보고 싶다고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거절했었거든요. 너가 실력이 있더라도 원장 친구로 오면은 너는 2배로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3월부터 그러니까 방학 때는 지금 와서 윈터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4대 부고랑 제가 알기로 용문고 조금 진행을 합니다. 4대 부고랑 용문고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실은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4대 부고가 1순위고 용문고가 2순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근처에서. 그래서 이쪽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수업을 잘 맞춰서 할 수 있게 현재 준비 중이고요. 뭐 수업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은 수업 스타일은 저랑 비슷해요. 저랑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수업하면 좋을지를 항상 의논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카톡방 관리가 저랑 똑같죠. 본인이랑 학생이랑 학부모님 있는 카톡방 통해서 여기서 영상 학습 제공하고 수업 영상 보내고 질문 있으면 해결하고 그리고 따로 피드백하고 다 동일하게 거의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못하겠던데 데일리 테스트 사진을 공유한다. 이거는 지금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뭐냐면 테스트를 치면 사진을 다 찍어서 이 카톡방에 다 보내더라고요. 저는 이건 못하겠던데 그래 조금 더 저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디테일함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약간 데일리 테스트 매일매일 테스트 거의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제 수업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테스트를 많이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내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테스트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수 선생님 수업은 이 테스트를 조금 더 자주 보면서 그 카톡방에 올린다는 거는 어머님들이 학생 상태를 꾸준히 확인해 달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마지막에 있는 문제풀이 수업이 따로 진행된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은 여기 보면은 저희가 주 2회 수업을 하잖아요. 4시간씩. 그래서 1회 수업, 2회 수업, 화요일, 금요일 수업입니다. 화요일 5시부터 9시, 금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2회 수업인데 추가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수업이 있는데 뭐냐? 학교별 레벨별을 성우쌤이 본인 수업 안에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4대 부고 내신 수업이니까 이 안에서 학생들이 또 잘하고 못하고 조금 나뉠 수 있잖아요. 나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레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그 학생들을 주말에 추가 수업료 없이 토요일에 불러서 레벨에 따라서 따로 케어를 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스스로 관리 힘들거나 또는 스스로 관리가 조금 힘들거나 약간 개별적인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저는 수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김성수 쌤이 아까 전에 4대부고 용문고 그리고 1학년 통합반 한 개인가 이렇게 맡으시는데 토요일은 이제 4대부고 학생들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치는 학교별 수업 3개를 주말에 무료로 불러서 얘들을 통합해서 레벨을 다시 찢어서 1회씩 더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한 번 더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 학원의 레벨별 학교별 시스템을 본인 수업 하나 안에서 다시 만들었다 구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 약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레벨별과 학교별 조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수업이 조금 수업을 많이 하고 싶고 조금 더 선생님이랑 많이 수업을 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아닐까 싶고 주말에도 이제 말씀드린 레벨이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과목이랑 또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이랑 겹치면 실은 이제 통합반 같은 경우는 심화반, 응용반이 제가 보기엔 겹친 그런 수준일 것 같은데 저기로 이제 보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아마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대신하는데
어떤 거에 집중해서 발표를 해주면 내가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왜냐면 본인이 어쨌든 최상위권 통합반을 이 동네에서 맡은 게 아니고 저처럼 뭐 입시 결과를 엄청 많이 낸 것도 아니고 본인은 지금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또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앵콕학원에서 수학과 고등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자 선생이고요. 현재 사대부고 학교반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선배들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신입이 되는 예비고1 이제 1학년이죠. 학생들을 그리고 다른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거라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성북지역에서 한 6년, 7년 정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대부고 뿐만이 아니라 이 근처의 기출들 문제, 좀 출제 경향들 같은 경우를 좀 알고 있고, 특히 사대부고가 이제 개정 교육 전에는 좀 쉽게 냈었습니다. 거의 교과서랑 비슷하게 냈어서 사실은 내신 대비가 많이 어렵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또 선생님이 아마 좀 바뀌신 부분도 컸던 것 같은데 좀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학생들이 그 전에 준비한 형태로 준비를 했다가 첫 중간고사 때 좀 흔히 말하는 멘붕을 당하고 나서 조금 학생들이 수학 공부 방법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제 학생들은 적어도 1년 선배들이 했던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그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게 저의 그리고 학원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대부고 1학년 신입생도 제가 알기로는 한 230명 정도로 들었던 거는 같아요. 학교에서 지금 공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1학년 선배들이죠. 학생들이 총 224명 정도가 있고요. 그 말은 10% 1등급이 22등까지 정도가 1등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은 당연히 5등급제로 바뀌면서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간격이 크고요. 2등급과 3등급 간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등급을 받으면 조금 쉽지 않다, 대학 가기가. 대신 2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이 들어갑니다. 이 선택 과목이 들어가면 각 이제 진로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올 1등급 비율이 거의 없어요. 요즘 뭐 인터넷 기사 보면 뭐 1등급을 놓쳐서 뭐 학교를 자퇴하고 뭐 수능 준비한다는 그런 글들도 많이 있는데, 사대부고 내에서도 올 1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학생한테 듣기로는 2명이라고 들었어요. 올 1등급, 모든 과목 다 1등급 받은 학생이 전교에서 2명이라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뭐 확인을 제가는 못 해봤어서, 그만큼 생각보다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받는 게 쉽진 않습니다. 뭐 2등급 나왔다고 좌절할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3학년 때까지 내신 관리를 해서, 그리고 사대부고를 간다는 목적 자체가 교과로 대학을 쓴다는 건 아니에요. 종합이라는 전형을 쓸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성적을 어느 정도 잘 받아놓고 학교 활동들, 그리고 학교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동아리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종합으로 좀 입시를 준비하기 편합니다. 학생들이 5등급제가 되면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는 해요. 많이 잘하는 친구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라.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생님 저 수학 너무 어렵고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학생은 2등급만 받아도 돼요. 2등급과 3등급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3등급은 중간이 아니에요, 사실. 중간보다 밑에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3등급을 받는다는 건 중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약한 친구들도 교과서만 열심히 학교 수업 잘 듣고 프린트 위주로만 공부를 해주면 2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당연히 1등급 목표겠지만, 좀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학이 부족한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은 안정적으로 2등급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른 과목에서 1등급이 나오면 충분히 점수 부분에도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변수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전교 이제 5, 1등급이 과연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이 모인 상태에서도 5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대부고가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인문학과를 원하는 친구들, 약간 사탐을 좀 듣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들었어요. 비율이 6대4에서 5.5 대 4.5 정도. 인문 계열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불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3 때까지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꼭 1등급이 물론 중요합니다. 1등급은 중요한 게 맞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안정적인 등급을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제가 수학 선생이긴 한데 학생들 고3 때까지 입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죠. 뭐 어디 학원 가나 첫 시험이 중요하다, 뭐 이 말은 뭐 진리니까요.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 번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그거 안 떨어지려고 학생들이 노력을 하게 돼 있고요. 조금 점수가 좀 덜 나온 친구들도 그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어차피 상대평가다 보니까 첫 시험, 그러니까 잘 보는 게 중요하지만 못 보더라도 내가 그 다음 시험에 메꿀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학생들이 좀 많이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곱셈공식 인수분해는 웬만큼은 합니다. 뭐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4월달까지 공부를 하면 거기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함수라는 부분은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남은 부분 이제 2월달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나 내가 2차 함수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나머지 정리가 아직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싶으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문항 개수는 시험지에 22문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4문제가 있고요. 서술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4문제 중에서 3문제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좀 변별력 문항이 1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2차 함수하고 객관식은 2차 함수에서 변별력 문항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서는 다항식, 거의 나머지 정리 쪽에서 변별력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좀 어려웠고 혹시나 학생들이 좀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안에 못 풀게끔 냈어요. 이게 작년과 재작년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원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연습한다고 하면 자기 학교 기출문제 최소 3년치, 뭐 길면 5년치 준비를 하고 가는데 너무 경향이 달라진 거예요. 경향도 달라지고 교육과정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준비해서 잘 볼 수 있는데 갔더니 학생이 그랬어요. 시간 안에 못 풀 줄 몰랐다. 잘하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1등급 나오긴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학생이 했었어요. 그냥 수학시험 그날 절반 정도는 학생들이 막 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대부고 수학이 사실 이제 평가 자체가 어렵지 않은 학교다라고 평가가 나 있었어요. 그 교육과정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가 어려웠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이 근처에서 자사고 빼고는 제일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웠다. 자, 어렵다 쉽다의 차이는요. 일단 쉬운 문제들은 교과서 기반으로 냅니다.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시거든요. 그 프린트가 싹 다 교과서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작년 선생님께서는 1학기 중간고사는 20문제 정도 외부 문제를 갖고 와서 거기서 활용해서 내셨어요. 그 20문제가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점수가 점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프린트에 한 15문제, 12문제 정도를 넣어주셨는데 문제가 좀 쉬워졌어요. 학생들도 프린트만 갖고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하지?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대부고는 기본적으로 프린트와 교과서가 베이스다. 프린트는 많이 어렵지는 않다. 문제 개수도 20개 정도 또는 20개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2년 전에는 프린트도 없었던 교과서 문제였었다
라고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22문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변별력 문항 4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교과서 프린트형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4문제를 제외하고 80점대 초반 정도 나왔던 게 1등급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프린트형 문제를 실수 없이 시간 안에 풀 수 있으면 1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저 변별력 문항들 중에서 사실 서술형 마지막 거는 푼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못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전교에서 1명, 2명 정도 건드렸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 저 3문제 정도 중에서 뭐 흔히 3문제 중에서 찍어서 한 문제 정도 맞으면 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고 셋 다 틀리면 조금 불안할 수 있겠다. 근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다 합쳐서 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험 하나 정도만 가지고 어느 정도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1등급 컷이 그 정도로 한 2등급 컷은 70점대 한 초반 정도로 1등 컷에서 한 2문제 정도로 하대국어 친구들이 생각보다 상위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중상위권이 좀 두텁긴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해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겠지만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좀 중간고사 시험지 좀 보면서 그리고 꼭 사대국어 시험지뿐만이 아니라 인근 학교 거 풀어보면서 참고로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행렬이라는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었기 때문에 기출을 풀어봐봤자 1년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년치를 사대국어과 하나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거 다 풀어봐야 10개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말고사 범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총평.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차이가 좀 심합니다. 심했습니다. 네. 물론 올해 또 1학년 선생님이 어떤 수학 선생님이 되시고 어떻게 내실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사대부고는 좀 수학 선생님이 총 8명이 편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두 분 정도가 1학년에 좀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선생님께서는 아마 출제위원인 선생님인데 그분이 조금 어렵게 내서 출제 경향이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선생님이 1학년에 다시 남아있냐 2학년에 올라갔냐가 제가 이제 분석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출제자는 선생님이고 프린트를 봐야 저도 준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지표 자체는 작년 시험지 그 다음 지표는 그 전 시험지들이 될 텐데 최소한 학교 선생님 성향, 프린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일단 중요한 건 암기는 안 통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 학원에서 보통 분석지를 내잖아요. 분석지를 내면 우리 학원에서는 뭐 내신 대비 교재 문제집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적중시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대부고는 그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작년에는 그 변별력 4문제가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는 했어요. 야, 우리 했던 거 비슷한 건 나왔지 학생들은 맞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많이 비슷하진 않아요. 학생들한테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는 우와 완전 비슷해. 숫자만 바뀐 것 같아. 그게 비슷한 거거든요. 영어 국어가 그렇거든요. 지문이 똑같은데 빵꾸 부분이 정말 비슷해야 와 우리 선생님이 적중시켜 선생님 어제 했던 거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숫자 정도만 바뀌고 표현이 살짝 바뀌어야 적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대부고는 그 수준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전에는 교과서 3번, 4번 풀어서 충분히 1등급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신 준비할 때는 당연히 교과서 3번, 4번 푸는 건 중요하거든요. 3번, 4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번, 4번을 변형시켜서 형태를 바꿔서 저 마지막 직보 때 이렇게 시켜요. 책 딱 덮어놓고 딱 펴서 이거 어떻게 푸니? 이거 어떻게 푸니? 라고 시켜서 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오케이 하면 집에 보내요. 그 정도로 좀 암기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별력 이전 문항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변별력 문항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심화 문제집들을 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리 철저가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학생들이 다
시간 연습을 못해서 시험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람 성향이기 때문에 느린 친구들은 빨라지게 만들 수는 없어요. 여학생들도 좀 앉아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3-4줄 풀던 거를 한두 줄로 풀려고 그러면 불안해서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두 줄로 풀다가 실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실수해도 괜찮아, 줄여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암산해 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국어, 영어랑 비슷한 건데 이 문장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는 거, 저 문장 나오면 저렇게 처리하는 거. 그거는 교과서 문제 한정이 되는 거고요. 아까 변별력 문항은 말 그대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 문항은 지금 당장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정말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시험 볼 때는 다른 부분에서 시간을 세이브를 하고 심화 문제, 4문제 풀 때 20분에서 25분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쉬운 문제들은 거의 30초 컷, 1분 컷. 근데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또 자기 실력에 따라서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 버릴 거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100점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일단 목표는 1등급이고 등급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중간 기말을 토탈을 해서 등급을 매길 거기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2등급에 약간 상향 정도가 있어야 기말 때 공부를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너는 함수 수식 너무 어렵지. 제발 이번 시험은 방어 좀 해줘. 방어라는 게 1등급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도 너무 많이 격차를 벌리지 말아달라는 뜻이었거든요. 다행히도 그 친구가 방어를 좀 해줘서 그 다음 시험에 잘 봐서 1등급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수업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앵콕 종합간의 제 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 4대 국어반을 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냐? 장단점은 있어요. 학교반을 운영을 하면 그래도 학교 프린트에 맞춰서 어떤 부분이냐? 선생님 오늘 프린트 나왔어요. 바로 받으면 제가 그날 작업해서 그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변형 문제를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기출문제를 좀 다른 지역까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엔 교과서를 쓰는 이 근처의 학교 3개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미래에 쓰는 학교 한 10개 정도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집중을 좀 했어. 그럼 그 문제 변형 문제 제가 그대로 따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교과서 문제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 교과서 문제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라고 제가 분석해서 줍니다. 좀 4대 국어가 악명 높은 게 하나 있어요. 일정을 느리게 준다. 제일 느립니다. 시험 범위 느리게 준다. 가장 늦게 나와요. 시험 기간도 가장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특히 영어국어 학생들이 좀 시험 전날인데 선생님 지문 하나 더 주셨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4대 부중도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4대 국어가 이 근처에서 가장 학교 일정도 느리고 시험 기간 이제 시험 시간표죠. 수학 언제 보는지 그런 부분도 가장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금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금요일날 수업이 3시 10분 정도에 끝납니다. 저희 종합반 같은 경우가 사대국어에서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요. 그래서 학생들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숙제를 안 해오면 남기려고 4시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8시에 끝난다고 돼 있는데 숙제가 끝나면 8시에 보낼 겁니다. 안 되면 10시까지 남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선생님 그냥 숙제하고 갈게요 라는 말을 제가 듣고는 싶어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일단 진행하려는 게 응용심화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조금 자율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생기부에 들어가는 포인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저는 수학학원을 평일에 다니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 조금 주말에 껴서
평일에는 조금 이제 야자를 하고 싶어요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일 하루, 주말 하루니까 혹시나 그냥 저는 평일만 다니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따 대표님 오셔서 다른 기본 응용반 좀 좀 안내해 드릴 거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금요일 날, 일요일 날로 진행을 해서 수업을 한다. 그리고 좀 관리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좀 질문이 있어요 라는 경우가 있으면 월화수목 중에서 선생님 저 잠깐 질문하고 가도 돼요? 하고 저하고 얘기만 되면 질문하고 가도 됩니다. 학교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3시에서 3시 10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월요일만 좀 늦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수업 듣고 제한테 질문하고 가서 필요한 부분들 한 다음에 5시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뭐 저녁 먹고 다른 학원을 가든 다시 야자를 가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4대 부고 학교랑 가깝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내신 고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너무 문제집스럽고요. 정확히는 자체 교재 내신 유형집인데 인근 기출들을 조금 모아서 유형별로 나갈 거다. 뭐 학생들이 좀 많이 앉아 있으니까 첫날에 나머 정리합니다. 둘째 날 나머 정리합니다. 셋째 날 나머 정리할 거예요. 넷째 날 복소수 할 거고요. 다섯째 날 2차 함수 할 거예요. 여섯 번째 날 2차 함수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려워하는 파트를 조금 더 공략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응용심화반의 컨셉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서요. 너무 쉬운 파트는 내용을 줄이고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위주로 조금 집중해서 테마별 수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 간에 충분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내신 대비 기간에 기출문제랑 프린트, 변형 문제 위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2월 스페셜 이벤트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루 정도는 교과서를 정리할 거다. 그리고 하루 정도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 학생들이 작년 기출을 안 풀어봤다면 한 번 정도 풀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안내 드리는 부분이니까 자세한 상황은 학원에 상담실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조금 마무리를 짓고요. 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앵콕 학원 그리고 다른 국어, 영어 선생님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대국어에서 이번에 국어를 담당하게 된 최예린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사대국어의 국어 특징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대국어에서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점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대국어 특징에 맞는 좀 사대국어의 시험 경향의 위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좀 그래도 어려 보여도 상대적으로 8년 이상의 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저는 예비고1 때 친구들을 맡아서 고1, 고2, 고3하고 한 번 졸업시키고 또 예비고1 담당해서 고1, 고2, 고3까지 올라가서 지금 보통 고1부터 고3까지 올라갔던 친구들을 2턴이나 돌렸어요. 또 지금 작년에 고3 친구들 졸업시키고 지금 다시 예비고1 친구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떻게 수업할지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수업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일단 좀 판서가 되게 많이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국어 수업을 하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써봤어요. 빔도 써보고 전자칠판도 써보고 다양한 거 많이 써봤는데 국어라는 지문 자체가 지문이 필요하고 글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빔이나 전자칠판을 많이 사용하면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졸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판서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가장 체계화돼서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기도 했고 빈칸을 뚫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이 빈칸을 뚫어 진행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빈칸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판서를 같이 저랑 적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특정 부분의 빈칸이 아니라 국어의 전반적 흐름을 다 같이 숙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판서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예비고1에서 이제 고1로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공부 습관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예요. 특히 타 과목도 많이 그렇겠지만 국어라는 과목이 중학교 때의 공부 방법과 고등학교 공부 많이 다르거든요.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 잘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면 거의 100점 맞고 90점 맞고 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처음 보는 작품들을 해석하기도 해야 되고 외웠던 걸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1등급이나 90점 이상이 나오는 학교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좀 바꾸려고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수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복습하고 좀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둔 수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 소개를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도 친구들이 저한테 줬던 반응들을 한번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보시면 수업이 진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저는 모의고사 푸는 방법을 되게 많이 설명하는 편이라서 아이들한테 고기를 잡아준다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작품을 무조건 적중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언제든지 시험대 옆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말 아이들이 부족함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서 주고 있고요. 또 엄매나 포함해서 좀 필기만큼 제 필기만큼 알아보고 쉽고 많은 내용이 담긴 것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좀 만족스러울 만한 자료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서하는 모습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과 눈 되게 마주치면서 소통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아이들이 매일 이런 거 사진 보면 영상을 보면 눈빛으로 잡아먹을 것 같다고 매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대답 안 하냐고 쳐다보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많이 소통하고 또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대답 많이 듣고 소통하면서 수업 많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사대부고 시험 경향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약간 제가 이 사대부고 시험 경향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생각이지만 항상 사대부고의 뭔가 만행을 고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대부고 시험이 사실 국어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타이틀을 걸었던 것처럼 시간 싸움이 굉장히 많이 시간 싸움을 해야 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보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 사대부고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한두 줄에 끝나는 선택지가 아니라 선택지 자체가 3-4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택지가 3-4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그 속에 포함된 조건이 2-3개 이상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을 확인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시간적으로 많이 고난을 겪는 시험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사대부고는 다른 학교들이 거의 28문항에서 29문항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사대부고는 보통 22문항에서 24문항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항 수가 조금 적은 편이고 문항 수가 적다라는 건 어쨌든 배점이 좀 높게 가져가는 거라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릴 때마다 점수가 슝슝 내려가요. 제가 일단 보여드리긴 할 건데 사대부고는 난도가 높은 문제 두 문제만 틀려도 그냥 80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특히 사대부고는 단일 작품 문제가 거의 없는 편이고 무조건 2-3작품을 묶어서 2-3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또한 아이들이 사고력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 분석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고민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사대부고는 중간 기말 난도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중간은 약간 탐색전. 중간으로 등급이 잘 안 갈리면 기말고사 때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약간 선생님들이 작정하시면 문제가 진짜 어려운데 문득문득 한 번쯤 시험이 되게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기말에 각 잡고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중간 기말의 난도 차이가 조금 커서 어느 정도 평이한 난도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학교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사대국어 시험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상하게 분명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대부고 시험에서 가장 느껴지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제 사대부고가 보통 중간고사는 문학과 문법으로 많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학 같은 경우는 뭐 시구의 의미나 표현상의 특징, 전반적 내용 이해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걸 봤을 때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의고사 문제 유형에서 가장 흔한 단일 지문 문제보다는 작품을 묶어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학습지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학습지에는 작품의 일부만 넣어놓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학습지에는 작품의 일부만 들어가 있으니까 양이 별로 안 많아 보여도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5줄, 6줄 나왔던 작품이 전문이 시험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나왔던 것 대비해 훨씬 더 공부량을 많이 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다만 교과서 외에 외부 지문이 나올 때는 너무 방대한 범위로 나오는 건 사실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외부 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법들을 가지고 있는 외부 지문을 같이 봐야 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진행을 하면 사실 이런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사대국어가 가장 나쁜 게 이 문법 문제의 유형이거든요. 문법 문제가 공부한 양에 비해서 문제수가 굉장히 적어요. 사실 다른 학교 친구들은 시험지의 절반 정도가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법 공부할 때 시간이 가장 많이 쓰니까 시험지에 10문항 이상은 최소 문법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범위는 똑같은데 문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학기 내내 열심히 문법을 공부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 문법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수가 좀 적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허탈해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더군다나 이 문법 문제가 난도가 사실 엄청 어렵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의 배점이 굉장히 큰 편이고 이 문법 문제가 실수를 통해서 혹시라도 틀릴 경우에는 등급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문법의 기본 배점이 이 정도가 돼요. 4.7점부터 높으면 5.2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사실 이 문제도 정말 아이들이 싫어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가 소설에 달려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소설이 소설 속에 제기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그 해결 방안을 그냥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현대시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이 현대시를 읽고 이 현대시 속에 나와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 소설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하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 문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3점이잖아요.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문제인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요. 배점 보이시죠? 5.2점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배점이 너무 높죠? 5.2점이면 웬만한 3점짜리 문제 거의 2개 틀린 수준의 배점이라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너무 높다 보니 아이들이 점수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는 편이고요. 뭐 이런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 가장 흔한 유형 중이고 사실 고등학교 문제 유형이 수능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런 보기 문제가 나오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보기 문제는 암기를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보기 속에 어떤 특정 정보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이 정보에 맞게 이 정보 내에서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미리 해간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기를 즉각적으로 읽고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작품을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요. 근데 뭐 이런 문제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세 지문을 묶어서 문제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가나 지문 묶어서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는 가, 나에다가 보기까지 읽어서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미 지금 여기 10번까지 왔는데도 이 앞에 문제들을 풀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문법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24번, 22번이면 엄청 후반부 문제거든요. 문법이 보통 뒤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배점 보시면 4.7점, 5.2점 아까 말씀드릴 만한 문제로 되어 있었죠. 사실 이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 문제 자체가 엄청 난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미 앞에 문학 문제를 풀면 시간을 많이 썼고 사실 문법 문제가 남아있을 때는 시간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난도 자체가 어렵진 않아도 사실 얘도 보기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수를 굉장히 잘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시간이 부족한데 문제까지 좀 복잡한 방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요 후부분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난도는 어렵게 되지 않았지만 시간과 조금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로 점수를 뺏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사실 이 문제를 이런 문제에서 점수를 뺏기지 않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법부터 풀면 돼요. 네, 사실 문법부터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문법 문제가 나오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사실 수학 문제처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문학으로 넘어가서 최대한 열심히 문학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 써놨던 것처럼
사실은 문법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문법에서 시간을 확실하게 많이 줄인 다음에 그 줄인 시간을 문학에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야 사대부고는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사대부고 국어공략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보다는 작품 전반적 이해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암기한 걸 즉각적으로 물어보는 개념 확인형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학력평가 기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 중간고사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기말고사나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 그 해당 연도에 응시를 했던 모의고사를 지문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력평가 기출 분석도 필요하고 특히 문법이 개수는 적지만 배점이 크고 또 문법에서 점수를 확보를 해놔야 시간을 많이 줄여놔야 문학에서 점수를 또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을 굉장히 개념을 반복을 해서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적용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대국어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시간을 재고 그 타임어택하는 시간 내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해와 사고 과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이해를 하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비내신 기간이랑 내신 기간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내신 기간 동안은 내신이 저희가 3월 달에 개강한다고 바로 뭐 내신에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한 2주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도 3월 모의고사 준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5, 6주까지 되기 그 직전 기간에는 비내시 기간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유의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부 작품을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작품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분야별로 갈래별로 나눠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시험 시작하기 한 5, 6주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내신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학교 프린트하고 교과서 분석 위주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대부고 문제 특성상 모의고사 문제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 너무 내신형 문제에 집중되지 않고 내신의 개념 내용을 모의고사식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많이 배출을 해줄 거고요. 파이널 기간 동안은 이제 시험 범위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요약 정리를 하면서 제가 모의 중간고사나 모의 기말고사를 만들어가지고 시험 1, 2주 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모의고사나 기말고사를 좀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고 들어가면 확실히 시험 때 들어가서 당황하는 정도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비내신 기간도 내신 기간도 똑같이 수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확인학습 2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테스트나 이제 클리닉이나 수업을 다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3시간은 저랑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거고 2시간 동안은 그 주에 봐야 하는 테스트나 숙제 검사 그리고 숙제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실 기름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사실은 다른 학교 친구들은 확인학습을 조교 선생님이랑 해요. 근데 종합과는 제가 와서 제가 모든 수업을 다 진행을 합니다. 확인학습도 저한테 즉각적으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대부고 2학년 친구들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저랑 클리닉을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수업하기로 했던 그 커리큘럼을 그냥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주간지 이렇게 제가 제작해서 아이들 필요한 문제 나가고 있고요. 사실 저는 숙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사실 국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당황을 좀 덜 하거든요. 저는 모토가 사실 무조건 숙제 많이 해, 무조건 다 풀어야 돼 라기보다도 저는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정 정해진 숙제량을 줄 거고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라든지 더 요구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무제한으로 무조건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주간지나 연습 문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필기노트 제가 다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필기, 제가 알고 있는 작품 분석 내용,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한 권으로 정리를 좀 해주고요. 이렇게 외워야 되는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고 이게 이제 수업 교재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이후에 여기서 외워야 되는 것들은 제가 빈칸형 암기노트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어떤 포인트를 외워야 하는지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내용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판서 사진이 다 수업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영상 같은 거 매번 촬영하고 아이들이 혹시나 놓쳤던 작품들 다시 보고 싶을 때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까지 제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복습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학습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시험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다음 주에 수업을 올 때는요. 전주의 수업 내용을 무조건 복습을 해와야 해요. 이 복습 테스트 쉽지 않거든요. 저는 특히나 이 복습 테스트는 이 주변의 학교들의 실제 기출됐던 문제들로 많이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작품을 여러 학교가 낸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작품의 어떤 포인트를 어려워하게, 아이들이 좀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 어떤 작품에서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기출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인근 기출들을 같이 연습을 해서 작품의 기출 포인트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기출로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같은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학전으로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고1 내신 범위 중에서 문법은 조금이라도 선행을 좀 해두면 좋아요. 제가 또 내신 기간을 뭐 5, 6주 전에 잡는다고 할지언정 제가 3월 달에 개강하면 일단 문법부터 잡고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최대한 선행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전체가 지금 어려우니까 중간 범위라도 최대한 빨리 잡아두는 게 아이들에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특히나 비문학하고 문학 같은 것들은 모의고사 한시라도 빨리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특히나 사대국어 친구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이 그렇게 친절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용하는 문학 개념이랑 고등학교 때 사용하는 문학 개념이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공백을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채워주시지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수업과 고등학교 때 수업 때의 공백을 파악해서 그 공백에 대한 문학 기본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고요. 고전 어휘 같은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고전 시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고전 시가가 왜 어렵냐면 아이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 단어를 알아야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고전 어휘도 알아야 아이들이 글을 읽기 때문에 이런 고전 어휘 같은 것들도 좀 미리 숙지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재고 문제 푸는 연습도 국어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윈터 시즌에 겨울 시즌에 수업을 했을 때도 이런 포인트들을 아이들이 미리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한 2번 정도 수업이 남아 있어서 최대한 빨리 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좀 빠르게 3월달 수업에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간고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과 달라요. 중학교 때처럼 무조건 고점수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친구들의 점수를 받았을 때 점수보다는 점수가 79점이어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점수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셔서 등급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서 등급이 잘 안 바뀌어요. 9등급제일 때는 그래도 등급 사이에 올라가는 게 좀 빨랐는데 지금은 저희가 5등급제가 되면서 등급 사이에 간격이 넓다 보니 아이들이 분명히 성적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의 등수를 좀 봐주시면 좋아요. 이 친구들 당장의 등급보다도 사실 등급보다도 등수가 차근차근 올라야만 발전하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고등학교 결과를 받았을 때 점수가 이게 뭐야? 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등급과 등수를 보시면서 아이들의 좀 미래를 멀리 좀 응원해 주시면 아이들도 훨씬 더 거기에 힘입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등급과 기말고사 등급은 생각보다 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등급보다는 좀 기말고사 등급을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첫 시험에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질책하시지 않으시면 아이들이 끝까지 기말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국어 발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옆에서 사대부고 영어를 수업을 하고 이제 뭐 들어왔는데요. 사대부고 영어를 맡고 있는 잠시만요. 조서빈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대부고 영어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순서는 이제 제 소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그다음에 사대부고 영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지금 제가 어떻게 수업을 좀 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탐구랑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요 직전까지 10년 정도 고등 영어를 좀 계속 쭉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직전에 이제 제 경력만 좀 말씀을 드리면 미래탐구 마포 지점에서 자사고만 한 5년 정도 쭉 수업을 했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앵콕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신일고랑 사대부고 두 개만 이제 성북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부고 시험 범위를 좀 살펴보면 일단 교과서가 2단원,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항상 12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거기서 12지문, 그다음에 6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12지문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매 시험마다 이제 수행평가에 단어장이 하나 있는데요. 450개 정도 이제 수행평가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행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머님들이 지필에만 너무 이렇게 아이들 성적에 몰입이 되어 계신데 사대부고는 60대 4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이 60이고요. 수행평가가 40%예요. 그러니까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합산이 돼서 결국 아이의 등급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막 느끼실 때 아이가 점수 너무 낮아요 해가지고 걱정하시지만 실제로 최종적인 등급을 보셔야지만 아이가 입시 때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등급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넘어가기 전에 요 범위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어머님들 느낌에 중학교 때는 이 정도 들어갔는데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어머님들이 잘 아셔야 아이를 잘 가이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는 성북 근처의 학생들 좀 비교를 했을 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자사고를 했기 때문에 자사고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작아요. 왜냐면 자사고는 보통 모의고사 지문이 한 50지문 정도 들어가거든요. 뭐 부교재만 이렇게 합쳐가지고 12지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공부량이 시험에만 들어가는 거 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 영어로 봤을 때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공부를 등하시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사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신일도 맞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좀 잠깐 쉬려고 한다던가 뭐 내신만 좀 집중해서 한다던가 이러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최저를 못 맞춰서 또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범위는 또 작지만 이따 시험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문제는 생각보다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수행으로 들어가지만 2학기 때는 또 지필에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균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사대부고가 기조가 좀 이렇게 확실한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누가 출제하는지 말씀도 잘 안 해주시고 뭐 앞반 선생님, 뒷반 선생님의 어떤 포인트도 좀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뭐 나오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6개 문제가 나오고 그럼 이제 객관식, 서답형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머님들이 보실 때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이 독해 부분이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도 독해 유형을요 한 14개 정도 출제를 하십니다. 뭐 준비해야 할까요? 이 독해 문제를 좀 잘 준비해야겠죠. 영어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제 독해 문제는 뭐냐? 라고 물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모의고사 12개가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배웠던 지문을 가지고 또 다른 독해, 모의고사 유형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의고사 문제에는 빈칸이었는데 시험 문제에는 순서배열로 출제를 한다거나 혹은 내용을 물어보는 일치 불일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출제하십니다. 여기서도 아이를 어떻게 학습시켜야 하는지 조금 방향이 잡히시지 않을까요? 암기시키면 될까요? 달달달? 의미가 좀 없겠죠. 왜냐면 독해 문제는 좀 어떻게 보면 내용을 좀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건데 중학교 때처럼 본문만 막 달달달 암기한다고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여전히 이쪽 지역에서는 사대부고의 이런 학습 방향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교과서 되게 암기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워낙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런지 그거를 좀 편해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주면 좀 불안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암기는 필요하죠. 어느 정도. 중학교 때 교과서 막 암기하고 시험 봤잖아요. 2단원 정도 암기 못할까요, 아이들? 잘해요, 어머님들. 예. 그게 변별력의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에 맞춰서 독해 문제가 14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 아까 전에 바뀌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교과서 지문이고요. 교과서 지문에 맞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골라봐. 추론할 수 없는 거 2개 골라봐. 이런 문제가 독해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보시면은 좀 공통점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기출 1회 모아둔 게 제가 독해 문제다라고 모아둔 거예요, 어머님들. 어때요?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쉬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뭐가 길죠? 맞아요. 이 선지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이 근처 학교들 시험지를 막 보지만 이상하게 사대국어 시험, 이 선지의 선지의 길이가 길어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분명히 학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하고 들어가는데 이 친구도 보면 틀렸잖아요. 왜 틀릴까요? 그러면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선지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모르던가 혹은 이렇게 문장이 기니까 어디서 문장의 호흡을 끊고 읽어야 하는지. 자, 혹은 이거 다 되는 친구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으로 가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많이 내세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를 근데 암기를 하면요.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런 거 중점으로 아이가 풀어낼 수 있는 수업을 합니다. 사대부고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가져왔는데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where W로 고쳐주시면 되고 혹시 우리 아이가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게 이 정도면 사대부고 가서 몇 등급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만약에 이 문장을 아이가 매끄럽게 잘 해석할 수 있다, 의미를 이해한다 라고 하면요 사대부고 가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시로 한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출, 가장 최신의 기출이고 이 문장을 제가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아이가 단어, 어휘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어휘가. 네. 이거 캐주얼 아니고 카우저입니다. 아이들 이것도 막 헷갈려요. 캐주얼인 줄 알고 있는데 캐주얼 아니에요. 카우저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가장 직접 마지막 시험인데 제일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사대부고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약간 변별력이면서 아이가 잘 해결해내면 우리 아이 1등급 맞는데 무리 없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문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법이에요. 어법 문제가 한 서답형 합쳐서 한 4-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사대부고가 선생님들이요 거의 서울대 출신의 선생님들이시거나 근데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 이렇게 이런 서영고 출신의 선생님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문제를 좀 내실 때도 이게 뭐냐면 옆에 이렇게 문법을 밑줄을 쳐놨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아이들이 막 암기를 하면 이거 여기 해부 PP였던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영어로 영어 문법을 아는지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have pp가 뭐냐면 현재 완료라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아이들. 현재 완료가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예요, 어머님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뭔가 연관이 되거나 계속 하고 있거나 이럴 때 현재 완료라는 시점을 쓰는데 이걸 지금 제가 말한 걸 영어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아까 어떤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암기했는데 다들 암기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영어적인 어떤 문법을 물어보니까 틀렸어요. 이 친구도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에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오미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고1 때는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한 고2 정도의 어휘 레벨의 난이도를 이렇게 또 문법 문제에다가 선지에다가 넣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틀립니다. 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수업 때 알려줘야겠죠. 네. 이런 문제 쓸 때 됐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찝어주는 수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에 연결해서 제가 어법 문제를 또 넣어놨는데 이거는 시그니처 문제고 어느 정도 훈련시키면 잘 맞춰요. 그러니까 방금 봤었던 어법 문제랑 지금이 어법 문제는 좀 결이 달라요. 같은 큰 틀에 속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훈련이 잘 쓰는 거 아이들이. 근데 여기서도 약간 이 페이크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대로 냈냐 그러면 아니에요. 문장을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어법 문제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낚이기가 쉽죠.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맞춘 줄 알았는데 나서 답 맞추니까 틀렸대요. 그러니까 외우는데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이 살짝 변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고딩의 특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고딩 우리 고등학생들은요 이 잘 몰라요. 바뀐 걸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풀고 나와요. 그래서 반복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사대보고에서 한 4가지의 좀 특징적인 문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 한 이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서답형 문제인데 서답형의 배점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쪼개서요. 1점, 뭐 2점 이렇게 내니까 아까 객관식이 한 4점 정도 되거든요. 뭐가 더 중요해요? 객관식이 훨씬 중요하죠.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아까 기조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 2번 정도의 시험을 이게 교과서인데 교과서랑 관련된 추가 문장을 가져오셔서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보면 이거 애들 몰랐던 거잖아요. 여기만 외웠던 거고. 근데 아이들한테 어떤 능력이 중요해요? 낯선 문장을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건 사대부고 영어의 특징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등 영어라는 건요, 아이들이 낯선 문장을 만났을 때 거기서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진짜 아이의 영어 성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뭐죠?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는 매달 지문의 내용이 바뀌고 어휘가 바뀌죠. 아이들이 준비할 건 뭐밖에 없죠. 어휘 열심히 외우는 거 뿐이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영어의 포인트가 어떤 학교를 보내시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낯선 문장 해결 능력 하는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내신으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왜냐면 내신이 굉장히 디테일을 물어보잖아요. 막 S 하나 붙였냐 안 붙였냐로 등급이 나뉘는 시험이다 보니까 거기선 득점을 못하더라도 특히 자사고 학생들은요. 정시에서도 되게 강하죠. 네,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수업의 포인트가 제 수업의 포인트는 양보다는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글이라는 게요. 어머님들도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한번 딱 기사를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가면요. 다시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해력, 낯선 문장 봤을 때 해결하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지문을 굉장히 깊게 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건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출제하신 거예요. 여기 이건 배웠던 거, 이건 새로운 문장 추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출제한 거니까 결국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이거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1점으로도 등급이 나뉘는 시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출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서답형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정해져 있는 기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얼핏 보시면 이제 어머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A를 가지고 이 교과서거든요. 여기다 한번 적어봐 이건데 배웠던 문장이 아니에요. 또 다른 지문을 내용을 가져오셔서 이게 근데 뭐냐면은 학교에서 그 추가 프린트 같은 거 있죠. 교과서 앞에 있거나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따로 이렇게 내용 관련된 걸 만들어서 수업을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암기할 자료가 없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웠던 거 가지고 응용해서 문장 써봐 이거거든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상위권 친구들은요, 이 정도의 문장을 또 잘 써요. 사대부고에서도.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막 개성구처럼 거의 손도 못 대는 서답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물론 좀 이게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상위권 친구도 잘 쓰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중학교 때 좀 약간 주입식, 암기식 혹은 엄마가 막 좀 시켜가지고 이게 공부했던 친구들 있죠. 여기 오면 다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그리고 좀 자기주도적으로 한 학생들이 물론 사대부고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얘기긴 한데 그런 친구들도 쉽게 풀 수 있는 정도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대부고가 정시보다는 수시로 학교를 잘 보내잖아요. 그게 사실 보여주는 거는 시험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상 녹화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또 못 쓸 정도로 막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의 숨 막히게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조건들이에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조건을 50분 안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빨리 막 해결하고 쓰고 이런 능력이 관건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다행히 1등급 컷이, 1등급의 퍼센트가 이제 5등급제라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편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1등급에 들어가는 거는 어렵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4가지의 특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대부고는 진도는요 엄청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제가 수업을 할 때 맘먹으면 교과서 한 과를 다 끝내버리거든요. 아까 전에 교과서 2개에 모의고사 12개였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모의고사 비중보다 교과서 비중이 훨씬 큽니다. 문제의 비중으로 보면. 그러면 범위는 빨리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춘 어떤 내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냐, 이 훈련에 관건을 두고 있고 제가 수업의 중점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이 있으면 이게 원래 빈칸 문제예요,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별표들이 다 뭐냐면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리 윈터부터 앵콕에서 가장 높은 반이랑 중간 반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반 친구들이 뭐 여기 근처 어학원에서 고3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고 왔다, 어머님들이 1등급 정도 나온다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도 이 별표 문제를 못 풀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을 물어보니까 손을 잘 못 대는 거죠. 근데 고등 영어의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제가 A에 such is our struggle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쳤는데 얘를 직역을 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막 고군분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 어머님들 딱 느끼실 때 막 되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 아니에요. 고군분투니까. 근데 문맥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그래서 이 A라는 문장의 의미를 갖는 건요 다른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힘들어하죠. 그리고 학원에서 그런 수업을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왜 모의고사 해설지를 봤는데 아이가 막 우리말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풀어가지고 의미 중점으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안 배웠었던 패턴이에요. 원래 막 이렇게 해석하고 문제 풀기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이 조금 되고 하면 훨씬 더 영어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다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원래 사대부고 1학기 시험 문제였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 빨간 색깔 문장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도 직역을 하면 사실 여기 학생들 아마 다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그가 단지 있었던 것이었다. 뭐 이런 말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를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대부고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거 내셨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직역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직역이고 문맥에서 이 말의 의미가 갖는 게 희가 이제 주인공이겠죠. 여기 나온 이 말의 의미가 갖는 게 이거예요. 원래는 무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 여기로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찾아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근데 이걸 이제 학교에 출제하셨습니다. 1번부터 5번에 선지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조금 내용 중점으로 우리가 수업을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교과서인데요. 교과서도 본문을 가지고 이 시중에 있는 워크북 되게 많은데요. 그런 거 쓰지 않고요. 뭐 중학교 때 족보닥터, 뭐 이그젠플 많습니다. 어머님들 구하실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교과서 지문 가지고 이렇게 어법이라든지 혹은 서술형이라든지 혹은 문법적인 특징들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테스트 보고 어머님들한테 결과 보내드리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내신 플로우인데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 있는 게 현재 시간표예요. 그래서 제가 신일고를 맡고 있기도 하고 신일고는 자사기 때문에 먼저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응용반의 레벨로 이미 프리부터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요게 저희 사대보고 3월부터 개강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주 1회로 월요일 반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주 1회지만 학교가 가까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찍 끝나는 날이 3일 정도가 있습니다. 사대부고가 한 3시에 끝나요. 빨리 끝나는 반은 거의 3시에 끝나기 때문에 월요일 주 1회 수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를 겁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라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좀 불러서 보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은 끝나고 또 디테일하게 받아들일 거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또 선생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대부고 통합과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강사 소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2022 개정 통합과학 개정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대보고 중간고사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합과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앵콕학원에서 사대보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환 선생입니다. 여러 유명 학원에서 20년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 개정 과학교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통합과학을 1년 동안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통합과학이 기존에는 한 권이었는데 통합과학이 1, 2, 두 과목으로 나눠졌습니다. 내용도 더 많이 추가가 되었고 통합과학 1은 보통 우리가 1학기 때 배우게 되고 통합과학 2는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통합과학 1과 2였을 때 통합과학 1이 좀 내용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동안 학생들이 약간의 수업 부담이 있지 않을까. 물리랑 화학의 어려운 파트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학년 1학기 때는 일반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일반 선택은 우리가 잘 아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이 원과목이 일반 선택인데 이 새로운 교과정에서 원이란 말이 사라지고 그냥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양은 크게 변하지가 않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선택이라는 내용이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수업의 부담이 많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는 진로 선택을 배우는데 진로 선택은 대체로 뭐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 두 과목을 우리가 보통 그 진로 선택인데 이 새로운 교과정에서는 이 각각 과목을 2개씩 쪼개서 8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이 중에서 2-3과목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 중에 2-3과목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다 상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신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1학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은 초중등 기본 개념과 탐구 방법을 바탕으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요 4가지 과목을 각 교과에서 30% 정도 단위별로 그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만든 종합적인 과목을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랑 3학년 때 수능과 연결되는 과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대부고 통합과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노랗게 칠한 부분은 1학기 중간고사 파트고 파랗게 칠한 것은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적으로 좀 볼 게 요 4강과 5강은 화학 파트입니다. 그리고 요 10강과 11강은 물리편인데 대체로 중간고사 때는 화학을 중심으로 생물과 지구과학이 출제가 되었고 이 기말고사 때는 이 물리를 중심으로 화학과 생물이 출제가 됐습니다. 대체로 이게 분산해 갖고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좀 줄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면은 이건 빅뱅에서 나오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출제요들은 별의 구조에 대한 핵융합 반응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핵융합 반응 결과 형성되는 원소의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대체로 난이도는 중상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학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할 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렇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거고 공유 결합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주었을 때, 우리 설탕이라는 물질을 때 얘가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도 화학편인데 이온과 원자, 이온의 전자 배치 모형을 저대로 이해하는지, 우리가 원자들이 이온 결합을 할 때 전자 이동 방향과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온이 된 원자의 전자 배치가 정확하게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그런 문제도 난이도는 중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온으로 만들었을 때 이 전자 배치를 잘 못 그리는 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준비, 이런 그림을 미리미리 많이 보고 연습을 해놔야지 실전에서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대체로 이제 중간고사 총평을 보면 중간고사는 객관식 20문제, 서술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다양한 개념을 묻는 종합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고, 각 문제는 주어진 개념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적용하는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과학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만 좀 잘하면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개념 용어 숙지입니다. 개념이랑 용어를 확실히 이해하면서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지 이해 없는 암기를 하면 문제 적용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적용 능력입니다. 개념을 익힌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잘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물리를 풀 때 학생들이 보면은 내 개념은 다 외웠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적용하는 능력을 자주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유형 분석 및 연습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표, 그래프, 자료 해석, 필요한 문제 해석 능력, 이런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자주 X축, Y축 그래프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해석하는 능력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암기입니다. 암기. 공식이나 용어 같은 걸 암기를 필수적으로 해놔야지 문제를 풀 때 속도감 있게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잘하려면 반복을 해서 내 걸로 체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제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통합과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통합과학 수업은 학교 수업, 즉 사대부고 수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맞춤형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매 수업마다 개념 암기 테스트,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 풀이를 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바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주 출제되는 주요 문제는 계속 반복시켜서 확실히 이해를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대부고를 보면은 사대부고는 3월 6일 금요일, 그리고 3월 7일 날 3월 6일과 7일 각각 따로따로 2번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금요일 날은 18시부터 20시 30분까지 요거는 종합관에서 시작이 될 거고, 토요일 날 16시부터
18시 30분까지는 기름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교재는 자체 교재고 수업 진행 방식은 요 본 수업이랑 토요일, 일요일 확인 학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사대국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